먼저 영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도 많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10대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사로 본병원의 환자분들의 영양을 총괄하고 있는 영양실장님 김경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영양사 김경윤입니다. 얼굴 자주 뵈신 간병사 선생님들하고 보호자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고 있으니까 앞에서 그냥 얼마나 경청을 하시는지 눈빛이 초롱초롱들 하세요. 저희 영양 파트에서는 일단 저희 병관인데요. 사진이 좀 멋있어서 한번 올려봤거든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 뇌졸중 식사 관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부분은요. 그 뇌졸중 예방 식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뇌졸중을 좀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같이 시리관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앓고 계신 분들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식사요법과 동일하다고 보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저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당뇨와 비만, 고혈압 같은 부분은 식이요법이 다 거기서 거기고 지금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그러니까 건강한 식사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식사 관리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양원 원장님하고 수 선생님께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뇌졸중의 위험 요인 중에서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고혈압과 흡연, 알코올, 당뇨, 비만, 고지혈증, 영양결핍 정도는요.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지금의 현재의 상태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보다는 저희가 식이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뇌졸중 예방 지침에서 위험 요인을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약물치료, 생활요법 이렇게 있는데 저희 영양 파트에서는 생활요법에 대해서 염분을 요즘에는 많이 대두되는 게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염식의 식사요법과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고지혈증 예방 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저희가 이제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저희 배식원들 모습을 좀 캡처해갖고 귀엽게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귀여우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뇌졸중 예방 치료를 위한 식사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식사관리라는 거는 제가 병동에 자주는 아니지만 좀 종종 찾아뵈면 환자분들한테나 보호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자주 드시는 음식, 과거에 좀 많이 드셨던 음식, 현재 많이 드시는 음식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질환과 관련돼서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자주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봐서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들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만약에 불균형의 상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영양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부분을 많이 여쭙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관리 목표를 보면 체내의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제가 써놨죠. 근데 이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균형적으로 유지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두리뭉실하고 환자분들도 보면 어떤 게 영양 균형이고 어떤 게 권장량만큼 먹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부분도 이거 한 몇 년은 공부를 했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권장량만큼 먹는 양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도 멈칫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좀
좀 분야가 개개인의 환자분들이 드시는 음식들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요즘에 저희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한 가지 음식이 좋다 하시면 그 음식은 계속 드시고 한 가지 음식이 안 좋다 하면 전혀 입도 안 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이 음식은 먹어야 된다. 이 음식은 좋다고 했으니까 계속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질병과도 관련되어 있는 식사 관리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첫 번째로 식사 관리할 때 저희가 목표로 두는 것이 뭐냐면요.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시면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들을 가장 귀찮게 하는 게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권장량만큼 내 체중에 맞는, 내 체격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표준 체중은 요즘에 많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는 공식은 남자분은 뭐 키에다가 키를 2번 곱하고 21을 곱하는 거, 여자는 21을 곱해서 그러니까 비만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에서 판정을 할 때 90에서 한 110 정도 나오면 정상으로 저희가 그 병원에서는 영양 상태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예를 이제 들자면 제가 이제 키하고 몸무게가 이 정도 돼서 정상이 다행히 여러분들 앞에서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정상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하루에 몇 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재밌는 그림을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앞주머니가 안 잠길 정도로 뱃살이 엄청 많이 나오셨죠?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기보다는 과식을 피하고 매일 꾸준히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합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장형 비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몸매가 슬림하고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뱃살이 찌죠. 그러니까 나이살이라고 하는 거. 젊으신 분들은 허벅지하고 엉덩이 부분에 살이 좀 많이 찌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이제 배로 살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그 바지를 입으실 때 36인치 이상이 되고 여자분들은 한 32인치 정도 되시면 저희가 이제 복부 비만을 의심을 해보거든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다들 한 36인치, 남자분들은 30, 다들 뭐 날씬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트레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상하게 몸에서 소금이 땡겨요. 그래서 이제 좀 음식을 자극적이고 짜게 드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분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의 염분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들이 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술. 이제 뭐 술은 뭐 술이나 담배는 피지 않아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필요 열량 구하는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앞에서 표준 체중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활동량, 그 등급에 따라서 활동의 정도가 다 달라요. 앉아서 이제 사무직을 보시는 분하고 당연히 수영선수나 운동선수 같은 분들은 열량이 좀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열량을 판정을 할 때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다르게 저희가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보니까 하루에 한 1,500에서 1,600칼로리 정도 먹으면 이게 적정한 저희 정상 체중을 유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식품 교환표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먹어야 하루에 1,6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뒷페이지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가급적 싱겁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워낙 저희 한국 사람들이 짜게 드시기 때문에 나트륨 줄이기 운동 본부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먹는 소금의 양이 14g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저희 몸에 필요한 여분량은 한 2g 정도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또 이제 이 정도는 섭취해야 된다라고 결정해 놓은 거는 한 5g 정도. 그럼 저희가 지금 한 몇 배 정도 먹고 있는 거예요? 한 3배 정도는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은 가급적 싱겁게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싱겁게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염식에 대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치료식도 좀 당뇨식, 저염식, 경과식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불만이 많으신 게 저염식이세요. 못 먹겠다. 이렇게 싱거운 걸 어떻게 먹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셔야 하냐면요. 보시면 치커리 생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치커리 생채를 저희 입에 딱 맞게 간을 해서 드시게 되면 소금이 한 저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치커리 사과 무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여름에 치커리 사과 무침이나 이런 거를 좀 몇 번 냈는데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연히 저염식을 하다 보면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 저염이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다른 음식을 섞어서 그 맛을 감춰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치커리 그냥 생채를 할 때보다 치커리 사과 무침을 했을 때 나트륨 수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 정도 줄죠. 그리고 이제 김치 만둣국 같은 경우에는 김치 들어가죠. 만둣국에 고기 들어가죠. 간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아시다시피 소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염분 수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트륨 수치가 지금 1400mg 정도 되는데 일반 만둣국을 또 끓이게 되면 한 반 정도 줄죠. 이런 식으로 줄고 저희가 이제 일반식에 드시는 것보다 저염식으로 드시게 되면 오렌지 주스를 한 병, 그러니까 한 컵 정도 드셔도 그 전체적인 열량과 소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그런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조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금량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리 방법을 바꿔서 좀 짜지 않게 드시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멸치볶음도 그냥 멸치볶음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게 멸치 유자청 볶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나트륨 수치가 또 반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봄동도 그냥 무치는 것보다 콩가루나 들깨가루 이런 견과류 같은 거 요즘에 좋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에도 좋다고 하시니까 견과류는 많이 드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견과류 같은 걸 넣고 드시면 고소한 맛에 그 싱거운 그 비린 맛을 감춰내서 또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선 구이 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이제 오븐에다 구워서 내기는 하지만 이게 간을 많이 해놓으세요. 요즘에 자반고등어 많이 나오죠. 한여름에는 자반고등어는 이미 소금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짜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 고등어를 저염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서 드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된장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자반의 소금기보다 염분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런 조리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연근 조림, 연근 정과 그리고 이제 돈나물 무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강고등어보다는 고등어 그냥 구워서 간장 소스에다가 같이 해서 드시면 염분 차이가 여기도 한 반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저염식은 맛이 없다. 그래서 그냥 밀어만 내지 마시고 방법들을 자꾸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드셔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방법들을 잘 만약에 활용을 해보시고 저희가 오늘 또 뒤에 이제 시식회 준비해놓은 것도 이런 저염식을 홍보도 하고 이런 저염식으로도 이 정도의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잘 드시라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거니까 좀 한번 맛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저염식 생활 습관을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써봤는데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줄 써놓은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입맛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입맛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짧게 드신 분 없으시죠? 입맛은 한 일주일만 저염식에 습관을 들이시면 저희 몸에서 염분을 느끼는 강도가 굉장히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조금만 짜게 드셔도 이거를 이제 엄청 짜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이것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걸리면 좋았지만 이런 성인병에 걸렸다 하면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시면 저염식도 다 생활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동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입맛이 없다고 국에다 밥 말아 드셨대요. 그러면 국에는 벌써 3에서 4g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벌써 한 끼를 아무런 영양분이 없는 탄수화물만 드신 거예요. 거기다가 한 끼에 3에서 4g 정도를 드시면 다음 끼니에는 소금 안 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그러셔서 제발 입맛이 없으시면 약보다는 맛있잖아요. 그죠? 약보다는 맛있잖아요. 그래서 약보다는 맛있으니까 좀 챙겨서 드십시오.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개는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금 대신 간장으로 조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요즘에 많이 지금 큰 단식급식에서는 국그릇이나 이런 그 밥그릇 크기를 많이 줄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김치나 겉절이가 일반 저희 김치보다는 염분 수치가 조금 낮고, 그리고 이제 음식 조리 시 여기에 나와 있죠. 김하고 깨, 호두, 땅콩, 잣 등을 갈아서 이용을 하시면 그 고소한 맛이 좀 싱거운 맛을 좀 감하실 수 있어서 식사량을 조금 늘리실 수 있는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소금이 아니니까 고추장이나 된장은 좀 먹어도 된다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추장하고 된장 만드실 때 소금 바가지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고춧가루나 우리가 겨자가루, 이런 후춧가루들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맵거나 그러긴 하지만 염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염식이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가루 같은 거, 고춧가루나 겨자가루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음식을 또 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그러니까 세 번째,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포화지방 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실온에서 붓기가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그런 거는 포화지방으로 보고, 불포화지방이라는 거는 흐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용유, 뭐 들기름, 뭐 콩기름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불포화지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버터, 고기기름, 프림, 생크림, 라면, 과자류. 그러니까 고기기름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반찬으로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장조림 같은 게 자주 나가요. 근데 환자분들이 퍽퍽하다고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살코기, 등심, 안심 이런 살코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한 탁구공 크기 정도, 우리 장조림 크기 정도의 고기 정도에는 한 2g 정도의 기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삼겹살 같은 기름을 드시면 똑같은 양의 8g의 기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써 4배나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름을 드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커피, 거기에 프림이 들어가죠. 이것도 다 포화지방산. 그리고 라면 한번 데쳐내보세요. 기름이 둥둥둥둥 떠있죠. 그러니까 라면을 드실 거면 차라리 잔치국수나 예전에 우리 드셨던 그런 걸 드시는 게 더 나으시고요.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액체기름,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 올리브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에 한 3에서 4g 정도인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찻숟가락 있죠. 그 정도의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의 그 양이거든요. 그럴 정도 드시려면 저희가 이제 나물 저희가 한번 데쳐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묻혀내잖아요. 그 정도 하고 거기에다가 전 한번 부쳐내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맵기 뭐 튀김을 해서 드신다거나 전을 해서 드신다거나 볶음을 해서 드신다거나 하면 그건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등푸른 생선 오메가3 드디어 나왔어요. 오메가3 우리 환자분들도 그러시고 엄마들도 그러시고 보면 오메가3 안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진 다 드시죠. 근데 뭐든지 다 부작용 면에서 생각을 하면 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등푸른 생선이거든요. 꼭지, 고등어, 뭐 참치, 연어, 정어리 이런 부분에 가장 많고, 그러니까 뭐 제재로 드셔야 된다 오메가3를.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너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이런 관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처방이 필요해서 오메가3를 드시는데 다 드세요. 오메가3는. 그리고 이제 그러시면서 저한테 여쭤보세요. 오메가3가 제일 많은 게 어떤 식품이냐고. 근데
여기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에도 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또 뉴스에 나왔죠. 계란 노른자 몇 개 정도를 먹어야 하느냐. 근데 뭐 3개 이상 먹으면 빨리 죽고 2개 정도 먹으면 빨리 안 죽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드셔도 무난하시거든요. 크게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런 아버님들 술 한잔에 참 좋으신 곱창전골, 천엽, 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패류, 조개, 오징어, 새우, 낙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오징어나 새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단일식품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 식품에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우리 몸의 체내로 흡수하는 걸 조절하는 성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매일 드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아까 앞에 나왔던 포화지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만큼 중요한 게 중성지방이거든요. 근데 중성지방을 조절을 하려면은 단순당 식품을 일단은 제한을 하셔야 돼요. 단순당이라는 건 뭐냐면 당이니까 일단 입에 들어오면 달겠죠.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쿠키, 이런 케이크, 우리 뭐 말하는 뭐 이런 깡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들 안 좋은 기름으로 식물성 기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름의 성질면에서 보면 안 좋은 기름들이에요. 아까 고기에 붙어있던 그런 기름으로 튀겨낸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드셔야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이나 과량 섭취를 제한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드시는 잡곡 있죠? 도정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드셔주셔야 되고 불포화지방산 식품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는 김치를 드시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섬유소 섭취량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근데 그 논문에 의해서 보면은 저희 한국 사람들이 섬유소 섭취가 충분치가 않대요. 그러니까 워낙 김치가 짜다 보니까 충분히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25에서 30g 정도 드시라고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맵기 나물을 드시죠. 그거 하고 그리고 잡곡밥 드시고 그리고 뭐 토마토나 사과 1개 정도 드시는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 드시면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해가 많은 부분이 하나가 과일은 조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과일도 정상인 분들은 뭐 드시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당뇨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당도 올리고 많이 드시면 이게 칼로리가 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섭취량은 사과 3분의 1개 정도, 토마토 1개, 수박 대자로 그러니까 대짜리 한쪽 정도 분량 정도 드시면 이게 한 5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이섬유소 섭취 요령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물하고 함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유소가 다들 아시지만 콜레스테롤을 같이 몸 밖으로 빼내간다는 그 역할도 하지만 물도 그때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비가 심한 환자분들한테는 보통 변비가 심한 환자들이 섬유소 섭취를 많이 늘리시는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많이 의식을 하고 물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가장 어렵한 것 같아요. 지방은 깍쟁이처럼 섬유소는 꾸준히 넉넉히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5번째 비타민, 무기질 보충을 위해서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피곤하면 입술 쥐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뭐 비타민 B군이 많으니까 그 껍질 부분을 꼭 드셔주시면 좋고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도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우리 김한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간요법 이거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식 피라미드인데요. 밑에 부분이 가장 넓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셔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은 밥이죠. 저희가 주식이 곡식이기 때문에 곡류이기 때문에 밥. 그 다음에 우유, 과일도 드시고 지방은 적게 드셔도 열량을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은 요리를 하실 때 조금 첨가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 하루에 1,500에서 1,600칼로리 정도를 먹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먹으면 하루에 1,600칼로리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하루 보통 저희가 3끼를 먹으니까 3으로 나누면 500칼로리가 되겠죠. 그러면 밥을 보면 저희가 병원에서도 나가는 밥이 고봉으로 나가지 않지만 이렇게 깎아서 한 그릇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300칼로리예요. 밥에서 벌써 300칼로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밥을 많이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먹으면 200칼로리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옥수수 반 개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300칼로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육류분에서 저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 350칼로리가 나오고요. 375칼로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는 하루에 한 끼에 2가지 종류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저는 가지하고 양배추를 익혀서 먹어서 한 415칼로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리를 할 때 이제 지방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저는 호두를 한 개 먹을래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벌써 한 460칼로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한 컵 먹으면 벌써 이제 530칼로리가 됐고, 이제 여기서 과일 한 가지를 먹으면 580칼로리 해서 이렇게 드시면 한 600칼로리 정도 한 끼에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식품 교환표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식사 계획을 해가지고 드시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영양실에서 만약에 퇴원하실 때 필요하시면 상담도 해드리니까 한번 영양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화곤란식인데 그러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간병사 선생님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으로 드시는 분들한테는 잘 다져서 이렇게 그 목에 이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다져서 이렇게 점도를 조절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입으로 뒷페이지에 저장이 불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씹을 수가 없으시는 분들은 잘 저희가 갈아서 드시죠. 완전히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좀 점도를 조절해서 주시는데 이제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너무 자극적이거나 달거나 시거나 이런 뭐 저희 음료수 있죠. 과일 음료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타액, 침을 분비를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식사량이 한꺼번에 많이 못 드신다. 그러면은 5번 내지 6번 나눠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 식사 관리인데요. 항응고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장님께서 저희가 그 뇌졸중이라는 것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혈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피떡 같은 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응고를 방지해주는 약품을 드시는 거예요. 병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약간 상처가 나면 지혈이 되도록 피가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비타민 K에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K가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 약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시금치, 근대, 상추, 양상추, 보통 파란색 채소거든요. 근데 이런 식품은 좀 적당량 드셔라.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적당량 드셔. 매일 섭취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근데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녹색 채소 대신에 뒷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채소 섭취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 당근, 도라지, 우엉, 버섯류 등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감해지게 되면서 약효과가 높아지면서 채소 섭취가 부족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드시면 되고, 밑에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K 함유 식품을 전혀 먹지 않을 필요는 없으나 과량 매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이제 알코올 섭취는 물론 제한하실 거고요. 카페인도 제한하시고, 이제 요약을 해서 항응고제 복용 시 식단 작성의 주의사항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 분 강사님의 강의가 다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많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염식에 대해서 우리가 저염식 씹어게 가지고 먹는 건 참 중요하고 참 좋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좀 짜게 먹었다 싶었을 때 바로 물을 좀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염식이 아닐까요? 입에 맞게 간을 해서 먹고 물을 많이 먹었을 때 그냥 굳이 왜 갑자기 짜게 드셨을까요? 왜 갑자기 짜게 드셨을까요? 입맛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많이 이제 염분이 몸에 들어가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다 희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을 찾으시는데 그때 나갈 때 염분만 나가는 건 아니겠죠. 다른 영양분들도 다 따라서 같이 나가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는 이제 저염식이 너무 힘드시면 한 3가지 정도의 반찬이 있으시면 그 중에서 2가지는 싱거워 드시고 1가지를 간을 일반적인 간을 하세요. 그래서 좀 입맛이 밋밋하다, 너무 이상하다, 막 물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그러면 약간 간이 되어 있는 걸 드시면 훨씬 낫죠. 이상으로 첨단배운 장기 재활환자를 위한 뇌졸중 공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저 뒤편에 시식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식하고 가십시오.